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정당인이자 법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었던 곽상도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가결됐습니다. 근데 보통 사퇴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상 발언을 하는데 오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에게 제기되는 또는 본인 아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법원에서 이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압류 절차가 결정이 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고를 해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은 지겠다. 예. 또 수사는 제대로 받겠다라는 입장을 기히 밝혔기 때문에 굳이 이게 사퇴에 관련해서 마지막 사퇴 의견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현직 의원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수사의 속도가 좀 날 것 같은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 때 받은 50억, 지금 뇌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요. 그동안 검찰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땅과 관련된 문화재 발굴을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것을 관련돼서 수사를 했고 뇌물이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랑 관련돼서는 김만배 씨가 그 제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좀 수사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하지만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단순 뇌물이 아니라 알선 수재 혐의가 생겨났는데요. 요건 이제 하나은행하고 맞습니다. 연관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그 이제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당시에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네.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곽상도 의원이 그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1차 영장에는 넣었다가 검찰이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는 이제 뺐었던 네. 그런 사안인데 지금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좀 보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자, 관련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두 분 다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제 결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 그룹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비용 지출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협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내부 구성원들끼리 얘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진술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밝혀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지금까지 1차 밖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만배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의 실무자라든지 또 곽상도 의원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이 나 죄 지었습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제3자, 특히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얼마만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특경법상의 이 알선 수재죄를 검찰이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나저나 오늘 곽상도 의원 사퇴안이 가결이 되면서 내년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5곳으로 늘었어요. 예. 굉장히 판이 커진 거죠? 그렇죠. 서울 네. 종로에서 있고 서초,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대구 이게 5곳인데 굉장히 판이 커졌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되는 이제 지역이 서울 종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 종로에서 각 당에서 누구를 공천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게 런닝메이트 아닌 런닝메이트의 개념으로 지금 이 종로 공천자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공천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정치적인 맥락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런닝메이트의 개념으로 네. 예, 이제 치러질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미니 총선의 형국이고요. 예. 특히 종로는 또 정치적으로 1번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까지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1인
이름이 거론되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좀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시기에는 여당 야당이 저희 정치적인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대장동 의혹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을 하자.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전향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이 조건이 하나 붙고요. 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당시에 초기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 이것까지 들여다보자.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은 조건부 특검 수용이지만 실제 의사는 나 특검할 뜻은 1도 없다. 이제 저로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60-7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 60-70%에 육박한다고 하는 의미는 국민 대다수가 현재 검찰, 경찰이 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가 대단히 미진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미 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지켜봐서 미진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단서를 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뭐 본인은 안 하고 싶다. 거기다가 지금 이 저축은행 대출 관련을 하자고 하는데 대장동 지금 2015년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지금 이익분배 구조를 만들어서 2015년, 16년 이후부터 지금 개발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됐던 윤석열이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서 수사를 했던 부분은 2011년도에 보혜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했었던 것이고 그 사건은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대부분 끝났던 거고요. 그때 보혜저축은행의 부실 금액이 한 5조 가까이 됐었고 PF로 나간 1,000억대 이상의 대출이 1,200개였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건하고 이 대장동하고는 본시 상관이 없는데 이걸 끌어들여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제 제가 후보께 이 부분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굳이 뭐 보혜저축은행 관련 사건 뭐 관련해서 특검 범위를 넣자 그러면 아 좋다 그냥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그냥 특검합시다라고 저는 후보한테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어요. 건의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제 봉하마을을 찾았던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건단 특검이 물타기다.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런저런 조건을 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궁색한 얘기예요 보면. 자, 어쨌든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는 조건을 따라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특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은 사실 조건부라는 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얘기, 특검을 받겠다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그냥 정상적인 발언인 거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2011년도 그 부산 저축은행 대출 부실 수사 의혹 관련돼서는 사실 그때 1,100억이 대장동 3인방에게 대출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들은 좀 많이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1년도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된 것도 분명히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검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또 여당의 입장인 거고 그것 자체를 뭔가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한 특검의 범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 범주까지 해야 되느냐.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 여야가 합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야당에서 대표 간에 협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피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특검 관련해서 좀 급물살을 탈지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5.18 광주 묘역을 찾아서 사과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이어서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자, 1박 2일 일정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사과드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합중한국 펜타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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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 하면 민주주의 인권, 그거는 이제 평생 살아오신 궤적이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를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다 존중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고. 네, 자, 후보 선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어제 광주를 찾았고요. 오늘 오전에는 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그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봉하마을을 방문한 모습 저희가 앞서 생중계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도 민주당의 두 전직 대통령 관련한 곳을 갔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말고 그제 윤석열 후보께서 수유리 4.19 혁명 기념탑 수유리 또 묘역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광주 5.18 자유공원하고 5.18 민주묘역 다녀오셨고요. 예. 오늘은 이제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그다음에 오후에는 지금 봉화마을 아마 가 계실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선 이제 첫째는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전두환 관련한 후보의 이제 말 실수로 인해서 호남 지역민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하는 내용이 크게 잡혀 있고, 이제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주신 4.19 정신, 또 5.18 정신, 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에게 이제 존경과 이해를 표한다, 이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봉하마을에서도 반칙 특권과 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합 행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어제도 광주에서 이제 예. 후보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5.18 정신을 가장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은 국민 통합일 것이다. 네. 이게 호남이 바라는 바고 결국은 예. 김대중 정신의 정수가 통합의 정신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오늘 봉하마을에서도 국민 통합을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그만큼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이 상황을 치유와 화해 또 통합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이 일정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그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 민심을 또 하겠다는 의미에서는 또 높게 평가할 만하긴 한데요. 근데 다만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피해자가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정말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사과를 정말 받고 용서받을 때까지 가해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다만 내가 사과를 하겠으니 사과를 무조건 받아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폭행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연 윤석열 후보의 저 사과 부분이 광주 민심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조율이나 이런 부분부터 좀 정치하게 조정을 하고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께서도 어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현장에 사실은 그 참배단 근처에 이제 5월 어머니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회에서 한 50분 정도가 참배단 근처에 사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정식 참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을 못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내려갈 때부터 제일 걱정을 했었던 것은 훨씬 이전에 민주의 문부터 그냥 못 들어가게 막지 않으실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제 저 정도라도 공간을 허용해 주신 5월 어머님들, 또 이 5.18 유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후보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 번 왔다고 이게 5.18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릴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광주의 한이 풀릴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듭 와서 사과를 하고 마음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사과가 부족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거고 광주나 호남민들의 마음을 풀리게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으니 저희들이 그런 점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하겠다. 어제 김경진 의원님 동행하셨는데 네. 광주에서 저 정도로 받아들여 주신 것은 그나마 감사하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뭐 방명록 글부터 해서 하늘에 뜬 무지개까지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각각 평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그 5.18 관련 단체들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5.18 관련해서 이제 망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 자, 이걸 약속을 해라 했는데 어제 이걸 명시적으로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뿐인 사과 말고는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다는 공약 자체는 또 그런 면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5.18 관련된 망언이 자꾸 국민의힘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명 조치와 징계 조치,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당직을 안 준다든지 이런 식의 엄격한 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따라야 네. 이 사과나 그 호남에 대한 민심도 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행보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나저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동상 이몽도 아니고 동상 삼몽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작고 효율적으로 꾸리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의 윤석열 후보 캠프가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중간 지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자꾸 밖에서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윤석열 예비 캠프 시절에도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에 비하면 사실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그렇습니까?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리 실제는 큰 캠프가 아니었는데 다만 야권 내부에서 홍준표 캠프라든지 유승민 캠프에 비하면 그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좀 큰 건 사실이지만 네. 반면에 여권에 있는 이재명 캠프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가고요. 어쨌든 이제 효율적인 이 선대위 꾸려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분들 꾸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 계시는 중요한 선거는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김종인 위원장이 실질적인 어떤 총괄 의사결정의 중심을 잡고 가주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 세 분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김종인 위원장의 지휘하에 각각의 이제 영역별로 이제 본부장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 인사가 문제인데 예. 그 인사는 현명하게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시점이 이달 20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저희가 빠르게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시점을 저희가 지금 뭐 준비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 예상한 것이지 못 박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누굴 추천했다, 누가 누구를 비토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비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자, 지금 시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는 것, 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100%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다. 근데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간 와중에 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이게 대포를 빵빵 쏴주셨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게 거센 파고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 대포로서 파고를 그냥 쑥쑥 잠재워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감사한 측면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 합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20일로 하는 시점은 사실은 20일 정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간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고 예. 사실은 이재명 캠프도 그게 경선 끝나고 나서 한 3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도 빨리 구성돼야만 이제 제대로 맞설 어떤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그래서 20일을 목표로 하겠지만 20일까지 될지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20일은 목표고 실질적으로 선대위가 꾸려지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하면 선거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또다시 김종인 선대위하고 붙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하면 어려운 상대냐, 뭐 쉬운 상대냐라는 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사실 그 대답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건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언제적 김종인이냐 이런 말도 시체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예. 사실 그렇다면 김정인 위원장이 또 작년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선대위 때 등판을 하셨었는데 작년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180석 압승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김종인 선대위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의 아니게 그 갈등이나 좀 분란의 항상 중심에 계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잡음이나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외부 리스크도 하나 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도 사실 단일화 논의가 계속 남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외부 리스크와 또 안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외부 영입 인사가 또 들어와서 예. 또 내부에서 또 분탕을 또 칠 수 있는 이런 또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전혀 새롭지 않고, 그리고 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뭐 잘 짜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적 김종인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아니, 대응 근데 전략을 잘 짜고 예. 새롭지는 않은데 네. 이 10년근 인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0년 전 인삼이요? 아니 10년근 인삼. 인삼, 그러니까 예. 묵은 오래된 그리고 가치가 높은 오래된 것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대진표 확진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조금 고전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일정 중심으로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흔히 대선 후보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이 보인다고 하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바로 2030입니다. 이번 주 초 YTN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자, 이 후보는 2030 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이 후보의 일정을 보면 철저하게 젊은 층과 접촉면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는 젊은 층의 성별 갈등 문제를 짚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이라고 특별히 배려받는다는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접받으면 되지 여성이니까 더 우대 이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평등 여성 남성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또는 평등 가족부, 평등은 남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평등 가족부를 제안한 이 후보, 오늘 일정도 청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였는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대선 초반 전략으로 MZ세대, 청년층을 집중 공략한 이재명 후보. 내일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초점은 2030 표심 잡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네, 지금 박성원 앵커가 요 며칠 그 내일까지 일정을 쭉 정리를 해줬는데 쭉 따라갔다 보니까 청년들 관련 일정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청년들 표심을 이런 일정들로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하면 사실 실용주의자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2030 청년들은 정당이라든지 정치 진영에 구애받아서 투표한다기보다는 실용적으로 본인의 삶을 좀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행보들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젊은 네. 세대들의 좀 표심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양 후보들이 다 2030에게 구애하는 무슨 모습들이 있는데요. 네. 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2030 세대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좀 선제적인 아젠다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는데 예. 그런데 이거 국민의힘도 좀 동의한 사안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 후보께서도 지난번 토론회 할 때 예.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과세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밝히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 의견인데 예. 사실은 청년 세대하고 상관없이 가상 자산이 얼마만큼 투자의 안정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에 조금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투자가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간은 좀 넉넉하게 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아닌 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도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한 글자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새는 세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그 젠더 이슈가 굉장히 네.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좀 예전에도 뭐 폐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의혹들, 뭐 쟁점들이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단순히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받고 뭐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그래서 뭐 네. 미래지향적으로 양성이 평등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미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듯 조금 닮아 보이는 두 후보 공약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